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이 부동산 시장 올 초 중반만 해도 꽤 온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찬바람이 불면서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불패라고 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하락을 했고요. 또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수자들이 너무 좀 관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취임한 국토부 장관께서 또 이런 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를 하시다 보니 위기설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 위기까지는 아직 좀 섣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주택 공급 과잉 논란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인데요. 먼저 국토연구원의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는 많이 춥죠, 본부장님. 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부동산 시장도 춥나요? 어떤가요? 예. 지금 10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100.8만 호로요. 네. 이 거래량 통계가 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네. 거의 최고치를 달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네. 11월 달에도 약간 상승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상승률이 3.3%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수는 총 지금 10월까지 네. 3만 2천 호 정도 되는데요. 작년 연말 2014년 말에 미분양이 4만 호였기 때문에 연말에 비해서 작년 말에 비해서 미분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달을 추정을 하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아직 나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예. 이런 지표들은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일선 중개업소에 가보면은 좀 많이 분위기가 좀 식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국토연구원이 생산하고 있는 주택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은 네. 이 심리 지수이기 때문에 약간 선행성이 있거든요. 네, 7월에 가장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 조금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리지수는 한 6개월 후를 보는 지표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그냥 그때 시점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선행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래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지표나 수치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의 제반의 지표는 지금 최고치죠. 지금은 최고치입니다. 모든 게. 지금 최고치면은 내리막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그게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그 지표들은 최고치입니다. 역사 이래 최고가 몇 가지 있을 정도로 네네. 그만큼 호황기에 상당히 극단을 지금 이루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너무 팽창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데 우리 천 박사님 미분양 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27호 가구가 늘었는데 과거에 2008년에 비해서 지금 미분양 주택은 상당히 적죠. 그때 한 10만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만, 2만 정도 되기 때문에 미분양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할 대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은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분양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풍이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까지 나왔으니까요. 분양이 한 40만 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연평균 한 27만 정도 이렇게 25만, 27만 정도 적정하다 봤기 때문에 거의 반 배 가까이 됐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분양이 많이 되는 까닭은
사실 분양이 지금 쉽게 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양가 상한제 철폐돼 있지. 네. 그다음에 우리 청약 1순위 규제가 네. 완화됐죠. 그다음에 전매 제한 이제 철폐돼 네. 있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청약에 많이 참여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집을 입주에 들어갈 때, 그렇죠. 한 2, 3년 때 후에. 예.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미계약, 미입주, 그게 이제 한 1년 뒤에 시점에 가서 그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네. 실제 지금 청약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 보면요. 10명 중에 한 2명 내지 3명은 손가락 타기를 합니다. 이미 전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살려는 뭐 그것도 있지만은 전매 차익을 남기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양이 이제 헛수로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품이기도 했겠네요. 예.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추스려질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이제 다소간 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이게 그냥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이 지나면서 좀 크게 가라앉거나 그럴 우려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이 뭐 급냉하거나 예. 혹은 뭐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보건데 우리 실물 경제 자체가 지금 예컨대 연간 성장이 뭐 2%, 네. 그다음 물가 성장이 한 1%. 네. 대개 이제 주택도 일반 상품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 보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그만큼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과열이 되면 나중에 네,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지표들이 너무 이제 우리 실물 경제 여러 여건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추스러지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시장 스스로도 뭐 이미 그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도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좀 나서서 이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어떻게 하느냐. 저게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숙제는 본부장님이 좀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짜 정책적인 어떤 그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본부장님은 그렇게 급냉할 거라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아까 수치들을 말씀하신 걸 봐도 그렇고요. 네. 예. 지금 집단대출 규제하고 가계부채 관리 대책 그런 것들에다가 또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 이런 것들이 요인들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내년도 주택시장의 문제는 올해와 같은 공급 물량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급이 과잉되고. 올해 지금 인허가 물량이 72만 호고요. 분양 물량이 45만 호에서 50만 호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분양 물량이 많기는 하죠. 그러니까 인허가 된 게 내년쯤에 이제 착공돼가지고 그렇죠. 한 2,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준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지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게 뭐 분양권 전매라든가 해서 시장의 질서를 좀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지면은 임대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도 같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 요인이 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분양권 거래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별로 총 거래 중에서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서울은 그 분양권 거래 비중이 낮은 지역이에요. 총 거래 중에서 분양권 거래 차지한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창역여기가 높았고 이랬던 지역들에서 이제 분양권 거래 비중도 높거든요. 맞아요. 이쪽 지역 굉장히 청약이 그런 지역들은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이제 공급도 마찬가지로 많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이 전월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방점이 이제 실려 있었는데 그 방법은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그렇게 했죠. 실수요자들은 사라라는 정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각종 지표가 이제 공급 분양 이런 게 과잉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지된다라는 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예컨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미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입주라든가 미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올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이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참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부담스럽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 내년 후반기 이후에는
집값 하락도 이제 저는 점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분양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 예. 사람이 집을 안 살라 그러기 때문에 예. 이게 다시 전세 수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월세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돼도 살아 해도 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분양이 많이 되고 공급이 많이 되고 인허가 많이 됐다는 것으로서 예. 임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여러 구조적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이거 뭐 부동산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면 웃으시겠지만은 이 다 민간의 미분양 물량들이잖아요. 그 공급 과잉이고요. 네. 공공의 공급 과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좀 해봐요. 이러면은 좀 실수요자든 뭐 전월세 사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공급 부분은 이제 공급량 조절이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량 조절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약간 지연한다거나 하는 정도 이상의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여기서 저희 3부를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금요일 4부에서 본격적인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그녀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기획 3, 4부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과잉 논란, 그리고 2016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천연숙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지표들을 좀 많이 봤고요. 일단 그 조명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그 지표들이 굉장히 꼭지에 있고 소황이다. 내년 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셨고, 본부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장관님은 이렇게 공급 과잉 우려를 이야기하셔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경기, 건설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의 제반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도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관한 심리를 너무 위축시켜서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서 이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착륙이 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가계 신용도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었고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뭐 규제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입장을 조금씩 선회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 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이건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보다는 사실 국민 그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데 지금 그 부채가 한 1,300조까지 이제 내다보기 때문에 가는 1%의 이자율이 올라도 13조를 부담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의 반을 우리 국민이 이자 돈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고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제 뭐 그나마 빚을 내더라도 네.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라는 것이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에 의해서 네. 어떤 면에서만 떠밀려서 이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분위기 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가격이 그 뭐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그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조금에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이제 가계 문제로 이제 가계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뭐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이 문제가 이제 결국 뭐 이 금융까지도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제가 보는 데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그 가계들의 가계 부채 부담이 너무 커졌는 상황이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사실 주택 문제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기보다는 저는 요즘 와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주거비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전월세 비용이 되든 뭐가 되든 혹은 뭐 상한 부담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특히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중에서 뭐 대출금 상한이라든가 뭐 월세 부담 이런 것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 자꾸 주택 문제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들의 삶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 없는 이게 결국은 뭐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수출도 잘 안 되는데 내수까지도 이제 그 이제 위축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경기 활성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거시경제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가계부채 관리는 적정한 수준에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렇죠. 예, 그런 두 문제가 또 얽혀 있는 것 같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분기까지 총 가계부채가 1166조인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480조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 가계대출 총 증가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년도에는 72%였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했을 때 50.4%로 작년에 비해서 축소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게 보면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전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추이로 보면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전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4년에 비해서 15년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가장 낮고 좀 안정적인 대출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자금 등의 가계대출 증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가계대출이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와 그런 문제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 정책들을 좀 자동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DTI를 갖다 DSR로 바꾼다거나 이런 정책을 피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적용을 할 때 있어서 가계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신용이 좋은 가계는 뭐 좀 과거의 방식대로 적용을 해주고 신용도가 좀 높을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방식을 쓴다거나 강화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신용 상태를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를 탄력적으로 해줘야지 연착륙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좀 막히거나 이 집단대출도 규제하겠다라고 했다가 좀 약간 선회하기는 했지만은요. 그런 게 막히면은 집 못 사요. 그러면은 다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이 저금리 시대에는 다 전세 월세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조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 가계부채는 저는 보수로 볼수록 좋다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비중이 늘었다 안 늘었다. 어쨌든 그 총량 자체가 결코 적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받아서도 생활자금을 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나눠서 그 중요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 대출 자체의 어떤 총량을 약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좀 나가줘야지. 그 총량을 줄이는 것은 이미 작년에 정부가 우리 가계부채에서 전체 5% 줄이겠다고 연초에 발표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뭡니까 주택 시장 활성화를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그걸 정부가 말해놓고 정부가 그냥 그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집값 자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저너블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적정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늘 껴져 있는 거잖아요.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인. 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주택 같은 고가의 내구재를 소비할 때는 지금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항상소득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그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계 자산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비싸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대한 걸 전망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거죠. 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보대출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 집을 살 돈을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들고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보다도 좀 많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그거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매매 활성화를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저소득 그 무주택자들이 그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대출을 쉽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조사를 보게 된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세 세입자들의 소득에서 상위 30% 정도가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정도고 그다음에 보통은 한 소득분야 4분야 정도 되면 사실은 대출을 해도 집 못 산 사람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최근에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집에 어느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주택 보유가 이제 느는. 그래서 이게 전월세 문제 해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지금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사게 되면은 그게 전세 물량이 되니까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거는 다른 달리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죠. 집을 사서 우리 세를 놓을 때는 주인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저는 집을 많이 갖고 또 세를 안전하게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새로 나갈 때는 우리가 말하는 안전한 임대주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임 중심의 우리나라 임대 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 불안은 지금 같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하에서는 그게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이를테면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규제를 안 받습니다만 내가 임대주택을 내놓을 경우는 임대주택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세금을 더 낸다든지. 세금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 어떤 그런 계약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합리적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택이 많이 공급된 그만큼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됩니다만 우리는 그게 담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있는 사람이 더 사서 공급할 수 있으면은 전월세난 해소에 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전월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인지 참 의문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은 어쨌든 시장에 임대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냐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르죠. 그건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풍부하게 공급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자가 보유율이 한 6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60% 정도는 집을 보유하고 있고 40%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그 40% 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층이라고 하는 100만 가구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이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줘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170만 원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뭐 다각도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과 그다음에 뭐 그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공공주택이 그렇게 그 재고가 많아요? 공공임대주택 170만 원 안에는 5년 공공임대나 10년 공공임대도 포함된 숫자이긴 하고요. 네. 예, 이제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만 하면 한 100만 원 좀 넘는 정도로 보유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면 재고로 남아 있는 건가요? 공급이 잘 안 되고 지역의 문제인가요? 지역이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미스매칭 같은? 그런 정부가 매각시 않도록 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뭐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영구임대주택은 영구히 임대주택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임대주택 재고로 계속 이제 확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매매 거래 활성, 집을 많이 사도록 하는 것이 전월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지난 8년간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은 어쨌든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동안 전세값이 지난 8년간 뭐 어떤 통계에서는 한 63%, 어떤 통계에서는 80%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득 상승 대비 한 서너 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현 정부 들어와서도 한 17.6%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5%, 수도권 7%.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가 더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왜 공급이 이게 안 될까요? 매매 활성화라는 것이 지금 임대 시장과 따로 논다는 거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항상 이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내가 집을 이제 추가적으로 샀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이제 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언젠가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거든. 이 자본 수익이다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집값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요. 결국은 그 임대 수입으로서 그걸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로 친다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은행 이자율로서 한 2%, 3%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게 전세가가 그걸 한다면 집값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도 그만큼 더 높게 전세로 받기에는 더더욱 이게 불리해지니까 월세로 받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주인의 어떤 그런 수익을 얻고 싶은 그 형태가 그냥 집을 가졌다가 파는 그런 매매 방식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하는 것 돼서 이제 결국은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는 경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소득 대비 월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월세도 낮지 않은데요. 그래서 전월세 문제가 계속 불안정하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천범 부장님. 같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월세 문제가 사실은 해결돼야지 지금 모두가 자기는 중산층 아니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집값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전월세 안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전월세 문제를 우리가 통상 이렇게 전월세 문제라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세 문제하고 월세 문제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전세가 오르는 이유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 전세에 대한 공급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제 집을 소유했을 때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 이제 집주인들이 그 집을 사서 전세로 놓을 유인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라리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 이자를 내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전세는 이제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로 인해서 전세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월세는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월세 통합 지수가 이제 7월부터 생산되고 있는데 월세 통합 지수 변화 추이를 보면은 뭐 0.3% 정도 이 정도 오른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 안정화의 그 배경은 뭔가요? 월세는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많이 돌리기 때문에 월세는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임차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는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전세에서의 수요 공급의 문제가 월세에서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월세는 많고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고 그러니까 이제 월세는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서 안정적인 가격 추이를 보이는 거죠. 허수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잠시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 월세 통합 지수에는 반전세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정부
정부가 월세 형태를 월세, 순수 월세, 그다음에 준월세, 반전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걸 통합해서 만든 게 월세 통합지수가 됩니다. 예, 주명래 교수님.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11월 달에 지난달에 3억대를 이제 바로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이제 월세를 보게 되면 보증금이 한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한 81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 월세가 떨어지는 것은 보게 되면 사실 월세 자체는 이제 적어지는데 예컨대 100만 이상의 월세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줄어요. 문제는 뭐가 드는지 하면 보증금이 많이 듭니다. 보증금이.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월세가 낮아지는 그런 착각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보증금까지 다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보증금이 안 합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합해져 있는 겁니다. 월세 통합지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 통합해서 생산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게 맞다라고 봐야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전세가 점점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저금리 추세나 뭐 이게 선진국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 교수님, 우리 전세들 많이 없어지게 될까요? 월세로 가게 될까요? 전세는 사실은 그 임대료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 방식이라고요. 맞아요.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많았죠. 네, 우리가 전세를 구입 집을 사거나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전세 갖고 있는 여전히 주택과 결부된 전세의 이제 금융거래 방식의 순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가령 우리가 이제 강남에 한 20억짜리 이제 집을 이제 사야 될 경우에 그걸 예컨대 내가 10억으로 전세를 드리게 된다면 10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굴릴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억의 집을 보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보유 비용 같은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전세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다 월세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래서 거네요? 지금 강남에 지금 재건축 단지에 뭐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오는 것이 사실 되게 전세 수요에서부터 시작된 가격이에요. 가령 한 20평짜리, 30평짜리 이런 거 보면 사지는 않고 전세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 소득 있고 그렇다고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그렇고 또 강남에 살아야 되고 학원 때문에 가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전세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능을 담지한 전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로 전환해 가지고 뭐 집주인이 이제 수익을 얻기도 편하고 또 세입자도 그런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세가 이제 월세로 빨리 전환되겠죠. 근데 이제 월세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세원 노출을 꺼려가지고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전세의 월세화 좀 빨라질까요? 어떨까요? 저는 전세 월세화는 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화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가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제 불가피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추세의 속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와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주거 불안의 문제를 겪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너무 할 얘기가 많았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좀 얘기해봤던 것 같고 오늘 금요기획 이제 마지막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조명래 교수님부터 천 본부장님부터 하시겠어요? 예. 천연숙 본부장님, 주택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다?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은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책을 펴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다, 조명래 교수님? 저는 욕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욕망이다? 유독히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욕망이 강합니다. 좀 절제된다면 그렇게까지 우리 관심도 안 가질 거고, 욕망의 힘들이 너무 모여서 가격이 늘 유지되고 하는데, 좀, 우리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 삶이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욕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야지 되는 거군요.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다, 욕망이다 좀 다른 정의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은 주택 공급 과잉 논란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봤고요. 주명래 단국대 도시지역학과 계획학과 교수님, 천연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1번 미분양입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했었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1055님의 5분이고요.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